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신동식입니다. 1960년 발족한 우리 오늘로 아주 날로 발전하면서 거듭해서 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한국 선거협의회 초대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옛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 회장 이게 기쁜 감사를 드리며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그리스도에서 만든 자리에서 설명했듯이 저는 1960년도에 60년에 국내 최초로 내가 설립한 조선 설계 용역업체인 한국회사기술이라는 회사를 지금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많은 종류의 선박을 설계를 해왔고 조선소 설계도 삼성 조선소, 지금 목포에 있는 대우조선소 설계를 비롯해서 전 세계 약 30개의 새로운 조선소 설계를 하는데 그동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아직도 그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각종 친환경 선박의 설계를 비롯해서 특히 지구 기후 온난화로 주범인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수송 활용을 위한 기술에 대해서 지난 15년 동안 해외 기술자들하고 많은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개발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상용화, 실용화를 위한 그런 일도 근래에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기술이 그동안 설계한 선박들입니다. 우리 회사가 생긴 지가 1969년이니까 50년이 넘었죠. 그래서 그동안 약 2,000종류의 선박을 설계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죠. 그래서 근래에는 이러한 친환경 선박의 설계도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그 50년사를 만들면서 회사 그 타이틀을 조선에 혼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능력만 바치고 시간을 바친 게 아니라 조선을 위해서 혼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회사 50년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명문장수기업이라고 해서 50년 이상 된 기업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고 나라에 이바지하게 있는 사람한테 주는 명예스러운 타이틀입니다. 중소기업부에서 우리가 하는데 명문장수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또 우수기업, 영수기업, 뭐 여러 가지 이런 실속은 없지만 많은 칭찬을 받는 그런 기업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지난 21년 6월달에 부산시하고 부산시 주변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 사회지도자들 나와가지고 탄소 포집 저장 수송 활용 기술에 의한 저탄소 그린 스마트 행복 도시 부산을 발전을 위한 신사업 창출 방안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2시간 가까이 얘기했고 이것이 기초가 돼서 지금 불리형 지역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했듯이 나는 골수 조선 전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소개할 때는 대통령 초대 경제비서관을 수석비서관을 지난 신동식 박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많은 사람들이 신동식 박사는 경제 전문가구나 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선을 전공한 사람이 배를 설계하고 배를 만들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이라는 막중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됐는지 여러분들도 여기 조선 해운하고 관련된 분들이 많으신데 궁금할 것 같아서 우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박정희 대통령의 권유로 한국에 들어온 것은 해운 회사 전문가로서 한국의 회사산업 발전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 비서실에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기구상 수석비서관이라는 그런 직함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이유락 실장이 나를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다는 통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아주 경탄했습니다. 어떻게 국민소득이 70%도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이런 경제 여건을 개선하려면 최고의 경제 전문가가 감당해도 안 될 일을 어떻게 조선 전문가한테 경제수석을 맡겨서 나라 경제를 권장케 하는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비서실장한테 아무리 국민들이 총 가지고 혁명해서 정권을 잡아들였으니 이런 인사를 하면 국민들이 웃고 나라가 웃고 온 세상이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그 인사에 내가 수긍할 수 없단 말이지. 그리고 막 그냥 대들었어요. 이 사람 이게 좀 망신스러운 이런 인사를 내가 수긍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이유락 씨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당신을 지명해가지고 이걸 결정한 거니까 따지려면 대통령한테 가서 따져. 그래서 그때 젊은 혈기의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똑같이 대통령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인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내가 젊은 사람이 황굴에서 얼굴이 벌게서 얘기하니까 한 말씀이 거기 좀 앉으라고 그래서 앉았더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걸 내가 왜 모르겠냐 말이야.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도 내가 다 안단 말이지. 그래서 그동안 경제 전문가, 경제 관료들, 기업가들, 은행가들 다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의논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다 좋은 얘기 하더란 말이지. 각하, 물가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식량을 증산해야 됩니다. 고용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환율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도 틀린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 다 한다.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박사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어디도 이렇게 올바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쌀이 없어서 국민들이 굶어 죽어. 그 굶어 죽는 국민들이 없게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앉으신 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1961년에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1년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저 시골의 국민학교에서는 교실에서 남매가 굶어서 교실에서 죽었어요. 이것이 1961년에 우리나라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이 보리고개를 먹는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선 그것부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퇴비를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돼. 화학비료를 만들어야 돼. 비료공장을 세워야 돼. 돈이 없어. 기술이 없어. 원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것뿐이야. 6.25 전쟁 동안에 다 건물이 다 망가졌어. 합한 일도 있어야지 어디 가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거 아니야. 합한 공장에다가 만들어야 되니까. 도로에 자동차들이 다니는데 휘발유 한 방울 만드는 공장이 없어.
그때는 휘발유를 완제품을 수입했었을 때입니다. 이게 없는 게 이게 하나 되면 전부 다 필요한데 하나도 없어. 그게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빨리 비료 공장을 짓고 빨리 합판 공장을 짓고 빨리 전기 공장을 짓고 빨리 유리 공장을 짓고 이러한 그 국민들이 필요하는 모든 공장 건물을 갖다 짓고 생산해내서 하는 건데 군인이 총 가지고 구태타 했다고 해서 외국 금융기관에서 국제기관에서 돈을 안 꿔줘. 돈을 꿔달라고 그러면 다 고개 들리고 안 하고 설령 어떻게 제기하고 돈이 들어오고 뭐 어떻게 돈이 조금 들어왔다고 해도 우리가 기술이 없어. 공장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없어. 그 다음에 공장을 설령 어떻게 줬다고 해도 운영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노하우도 없고 오퍼레이셔널 노하우도 없어. 그 다음에 비료공장 지려면 뭐 여러 가지 원료도 필요하고 원료를 어디서 어떻게 구할지 이런 것도 몰라. 그런데 당신은 외국에서 공부도 했고 외국에서 소위 엔지니어링이 뭐라는 걸 알고 세계 발전도상 국가에 있는 여러 나라를 하고의 인연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것은 이렇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이런 기관 산업들의 공장을 돈을 꽂아가 짓는 것 이 책임 당신한테 내가 주기 위해서 경제수석이라는 타이틀을 주었다니. 아니 듣고 보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신한테 이런 질문을 주니까 모든 계획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데 단 원칙이 하나 있단 말이지. 그 원칙이 뭐냐? 과연 이 구상이나 이 프로젝트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좋으냐 나쁘냐 하는 그 판단 하나만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밖에 뭐 돈을 벌어야 된다, 안 벌어야 된다. 국가 이익을 최소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애국심하고 능력을 믿고 존중하는데 그것만은 명심해가지고 국가 이익을 최소로 하는 그러한 계획과 행위를 하는. 그래서 사실 허물변에 들어갔다 허물 붙이고 나온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길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는 1년에 거의 200일이 넘는 동안을 외국에 다니면서 돈 꾸고 기술 꾸고 원료 꾸고 그래서 나 혼자서는 그때서 내가 대한민국 대표 거지다 동양안에 다녔어. 근데 국가의 운이 좋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운이 좋았고 제 운이 좋았고 또 국민들이 다 간절히 소망해서 그런지 그때 계획하고 했던 일들이 거의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화학제철을 비롯해서 충주비료, 호남비료, 한국비료 하는 비료 공장을 비롯해서 정말 제 손이 거치지 않는 그런 산업체가 없습니다. 수백 건의 외자 도입이 그때는 외자라고 하면 돈만 생각한 게 아니라 돈, 기술, 매니지먼트 노하우, 원료 공급 이 네 개를 다 합해서 외자라고 했어. 그래서 외자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오늘 같은 이런 발전된 산업국가의 모습에 그 바탕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후 조선공화국인 제가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누가 또 신동수가 경제 전문가냐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렇다고 내 대신 변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올해로 나는 서울대학 조선과에 입학해서 조선학도가 되겠다고 입학한 게 1950년이니까
70년이 넘었죠. 나이는 9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 세월 동안 나는 정말 우직하기만큼 오직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의 산업 발전하고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국 조선 역사의 상징이라든지 개척자라든지 선구자라든지 무슨 조선산업의 아버지 여러 가지 별명을 내 이름 앞에 붙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경험하고 성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일부분이나마 들려드리는 것이 오늘의 저 얘기의 내용입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노인이 하는 얘기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 나는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고 부상을 해가지고 부산에 내려와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산본부에서 미군 군수물자를 하역하는 그런 고된 하역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때는 하역을 하면은 10시간 일하면 미군 달러로 일부를 줬고 빵을 줬고 그래서 그걸로 거기를 체험해서 일을 했어요. 그때 나는 철선을 처음 봤어요. 생전에. 큰 선박이 그냥 부산 북에 꽉 차 있는데 바다에 꽉 차 있는데 나는 문이 열리더니 그 속에서 탱크가 나오고 집차가 나오고 대포가 실려나오고 군인들이 나오는 거 보고 와 이게 어떻게 이런 데를 만드는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냐. 그걸 보고 이야 이런 걸 만드는 나라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남의 나라를 원조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구나. 그래서 야 우리가 만일에 언젠가 저런 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우리 국민의 이상은 얼마나 될까. 나는 지금 거지처럼 미군들이 보리우간 빵조각이나 얻어먹으면서 거기에서 노동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뭐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그것이 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각종 기계부품하고 전기 제품, 항해 제품이 올려서 하나의 종합기계 산업의 결정체 같은 모습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바다에 떠 있는 수백 척의 미군 군함하고 수문선들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나라 국가 의상이 달라지고 우리 국민의 긍지가 달라질까 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서울대학교 조선과에 입학하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6.25 때 서울대학에 부산에서 구덕동 그 산비탈리에 미군들이 버리고 간 천막을 몇 개 얻어가지고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서 공부한 게 그게 그 당시 서울대학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야. 조선과가 생긴 지가 얼마 신생아과이기 때문에 1945년 이전에는 한국 사람으로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조선과학을 공부해서 조선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김재현 선생님이라고 서울공대 조선과를 창설하고 우리 한국선거협회 2대 회장을 지나신 김재현 선생님 기계과 출신인데 일본 2차 대전 때 잠수함을 만드는 공장에 징용을 당해서 가서 2학년 2년이 돼가지고 조선하고 인연이 맺어가지고 조선을 하고 제대로 조선학을 갖다 공부한 사람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선과가 있지만 교재가 제대로 된 게 있냐. 그래서 미국의 MIT나 영국의 킹스 칼레지든 도쿄 유니버시티의 조선과가 있는 세계 명문 조선학교에 학과가 있는 대학의 교재들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논아가지고 창탈로 논아가지고 서로 세미나 시간 공부한 그게 그 당시 교육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선생이야 뭐 1, 2에 먼저 졸업한 사람이 선생이고 그 다음에 학생인데 선생도 학생 같았고 학생도 선생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이해 출신들은 거의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지만 열심히들 공부해서 언젠가는 먼 미래에 한국 조선산업의 초석이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모두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러한 그 환경에서 현장 실습이 따르지 않은 공학교육의 경계는 지금 생각해도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으니 뭐 제대로 공부하겠겠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일자리가 없어. 취직할 데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때 여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 여학교가 숙명여학이었죠. 숙명공회라고 있는데 그때 거기서 물리를 알고 수학을 알리는 선생을 했어요. 그때 내가 담임했던 반 학생들이 아직도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또 유명하게 된 사람은 장상 총장이라고 이화대학 총장도 하고 한때 국무총리를 많이 돌렸던 장상씨, 또 유명한 피아니스트 이화대학 공학대학자고 하는 장혜원 씨, 이런 사람들이 그때 내가 담임했던 반이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80이 넘고 그러니까 같이 늙어서 요새 가끔 전화 오면 옛날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학교 선생을 하니까 그래도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뭐가 대한민국의 조선에서 뭘 하겠다는 그런 그 막연한 서러운 야심이 있었고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다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몸부림을 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한국을 빠져나가고 싶고 한국의 가난이 싫었고 전쟁이 싫었고 부조리가 싫었고 모든 모순이 싫었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해외 유학은 생각할 수 없고 그래서 해외 취직을 하다가 기업에 운이 좋아가지고 스웨덴의 코크이라는 조선소 말루에 있는데 그 당시는 그 조선소가 세계에서 가장 그 앞서 있는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조선소 거기에 취업이 돼가지고 제가 스웨덴을 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정말 이 하늘이 주어진 기회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설계며 현장이며 정말 스펀지처럼 이러면서 조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머리와 가슴에 담으면서 정말 미친놈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지나니까 얘도 조선 기술자다운 모습으로 제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내가 영국에 로이드 선급협회에 지원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도 주변에서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영국 로이드 본부에 그 당시는 서베이어라고 있죠. 서베이어로 선임이 돼가지고 거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때는 얼마나 그 성취감에 들떠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떠날 때 비참한 나의 모습하고 로이드에서 그래도 국제적인 기구에서 일하면서 발전된 나의 모습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무렵이라고 생각합니다. 1958년에 저는 낯선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그 편지를 보낸 분은 편지에다 자기 소개하기를 나는 해양대학 1기를 졸업한 허동식이라는 본인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한국의 먼 미래를 위해서 한국의 선급협회를 설립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내가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로이드 선거협회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선거협회 창립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자기한테 보내달라 하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분이 한국에 계시다는데 우선 크게 감동을 받았고 정말 내일처럼 그때부터 그분하고 인연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나는 허동식 회장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선거협회, 한국선거협회 창립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서로 협의하고 진행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연은 그때부터 시작돼서 허동식 회장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은 계속됐습니다. 허동식 회장 같은 해안을 가진 분이 계셔서 1960년 선거협회가 발족되었고 역사책을 보니까 62년에 처음으로 배 두 척이 한국 선거에 등록이 됐거든요. 톤수는 불과 4,000톤 남짓한 배. 그런데 지금 60년 사이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배 척수로는 3,000척이 넘고 톤수로는 7천만 톤에 이르는 등록 성공량을 가진 그런 거대한 선거협회로 발전하고 성장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내가 옆에서 동참하고 응원하며 허동식 회장하고 초창기에 당면했던 수많은 난관을 함께 돌아온 그 인연을 생각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모임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격미안한 순간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허동식 회장님이 오늘 이 모임을 보고 계신다면 어떤 감회일지 참으로 궁금하고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동식 회장님하고 저의 인연이 됐고 선거협회, 한국선거협회하고 저하고의 인연이 시작했어요. 그거를 나는 영국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영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것에서 아주 그때는 마음에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거기서 있으면서 좀 더 성숙한 다음에 한국에 가야지 이때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4.19 혁명이 나고 5.16 군사혁명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걸 외부에서 조국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에서는 그냥 난리가 났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그 마음이 그냥 안 됐는지 몰라요. 그러고 있는데 5.16 혁명 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주영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고의 의장인 박정희 대장께서 한국을 세계적인 해양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영국에 있다는 걸 알고 귀국을 해서 국가재건사업에 참여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단칼에. 왜? 난 한국을 떠날 때 한국이 넘어갔지만 굶는 게 싫었고 서로 싸우는 게 싫었고 전쟁이 싫었고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또 정치한다니까 더 싫었고 지긋지긋해서 한쪽은 보기도 싫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야. 그래서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그 당시 젊은 혈기에 나만의 시각으로 판단한 그런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박정희 장은 포기를 안 해. 그거로 그냥 매주 주영대사한테 빨리 설득을 해서 한국에 돌아오는 거예요. 난 안 간다고 그러고 오라고 그러고 그게 한 4~5개월 걸렸습니다. 그런 그 질병이. 그래서 당시 주영대사 지나던 김유택 5.16 혁명기구의 초대 경제위원장으로 목소리를 하십니다. 그분이 그만코도 피우고 나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는 게 좋겠다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동안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하여튼 그 길로 한국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경제수석으로 임명될 당시 초대 청와대 서울대강의 인물들입니다. 여기 유학 실장이 여기 있는데 지금 저기 수석비서관이 5사람이 있고 국가안보보좌관이 1사람인데 그때 많은 일들이 생겼죠. 1차, 2차 우연개발계획을 만들면 그런데 여기 사진 있는 사람 가운데 다 돌아가시고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소위 군사정부 핵심 권력의 얘기를, 내부 얘기를 증언해 줄 사람은 나 하나뿐이에요. 그렇죠? 여기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우리들이 안내를 받아서 최고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박정희라는 사람하고 대면을 해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받은 인상은 내 교육을 진심으로 정말 원했고 바라던 사람이 왔다 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내 손을 붙들고 기뻐하셨고 날 보고 하여튼 국가 재건에 정말 헌신을 바쳐서 일해달라는 거 하고 우리나라 해사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달라는 그런 당부와 함께 그때는 군인들이 뭐 행동이 빨랐기 때문에 내가 오후 1시에 서울에 도착해서 헌병길에 에스코트 받아가지고 최고에 간 게 한 오후 2시, 3시 됐는데 날 보고 이 길로 부산조선공사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황폐한 부산조선공사를 내가 지금 대학 한진중공업이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냐 그 플랜을 만들어서 그래서 오래간만에 한국에 왔는데 집에도 못 들리고 그 길을 그냥 헌병들에서 받아가지고 부산양 들고 왔습니다. 왔더니 우리 조선발 출신 몇 사람이 나를 반겨주고 그래서 어떻게들 지내냐 말하고 국영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7개월 동안 정부에서 도움이 안 나와서 7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고 있대. 그래서 어떻게든 살냐고 말이지. 7개월 동안 월급. 공장에 흩어진 기계들 안 파는 저 있는 거 뜯어다가 고철을 팔아가지고 쌀을 까매서 가지고 한 대 박스 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산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조선소 현장에 나가봤더니 이건 현장에 무슨 조선소야? 풀밭이야. 거기 조그만 덕구가 들어가지고 두 개 있는데 덕배기가 탁만가지고 물이 쫙쫙 들어오고 옆에 있는 크레인들은 다 반은 쓰러져 있고 공장은 모기줄이 거미줄이 끼어가지고 뭐 그렇게 황폐할 수가 없어. 이것이 1961년 당시에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춘 현대 삼성 대우 같은 그러한 조선소를 보니까 옛날에 이런 건 상상도 못하시고 이 사진이 1961년에 대한조선공사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요새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참 기가 막히잖아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래서 젊은 나이에 선진조선부에 가가지고 선진조선 기술을 몸에 익히고 마음에 익히고 뭔가 이걸 가지고 좁게 이바지하겠다는 그런 여유를 가져왔는데 그런 여유를 가진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처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작업복 입고 낯들고 조선소마다 있는 풀 깎는 일이 제가 한 첫 번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오늘날 조선공업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낯을 들고 불을 깎던 그 마음속에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 언젠가 우리가 불 깎아도 뭐가 된다는 이런 바보 같은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나 현실은 돈도 없고 정부의 지원 정책도 하나도 없고 기술 연력이나 경험 있는 숙련공도 하나도 없고 설비도 엉망이고 물론 그런데 누가 일을 주겠어 일감도 없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절망적이고 참담했던 것이 1960년에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보고 싶어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탓으로 이거 안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뭐 이거 누구 탓으로 내가 조선족인데 내가 해결 못하면 누가 해? 그런 그 오만이라고 그럴까 아집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이 가운데 저 모자 쓰고 있는 저 메타비고 계신 분이 김현철 씨라고 당시 내각 수반이다. 요새 국무총리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조선사에 데려다가 여기 불정 말고 저 힘어들고 그 당시 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사라고 이럴 것 같고 조선사는 대북 국가 경제에 이렇게 기부하지 않을 거고 어떤 나라는 대로 지금 이래서 조선사는 정부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고 하고 제가 애원을 하는 그런 사진이 신문에 남는데 캡처해서 화면이 기부적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이 일이 없어. 여기 이 제일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게 나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유해군 사령관을 지나고 8군 사령관을 지나고 대한민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창립한 벤프리드 장군입니다. 벤프리드 장군은 6.25 때 아들이 접사 조종사로 참여했다가 아들을 한국전쟁에서 잃은 그런 분인데 그래서 내가 이분을 어떻게 접촉을 해서 왜 접촉을 했느냐. 한국에 미군 주둔이 많은데 거기에 필요한 군수 물자들을 MSTS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미국에. Military Sea Transportation Service라고 해가지고 군수송단인데 그 배가 한국에 규칙적으로 운항을 하고 있어요. 미국 군수 물자 수송하게. 그 배에 수리라도 어떻게 해? 가서 페인트라도 칠하고 뭐 어떻게 간단한 그 수리라도 좀 맡아서 하려고. 그래서 팔군사령관을 데려다가 그걸 구걸하는 그 당시 사진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모시고 제가 그랬나 있었던 사람이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봅시다. 이렇게 아무리 머무르지도 안 돼. 무슨 잘 못 알아듣고 돈이 너무나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 그래서 내가 최고의 의장한테 편지 썼어요. 정말 박정희 의장께서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을 해양 산업을 정말 키우고 계시가 진짜 계십니까 말이지. 진짜 있다면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지. 응? 국가 경제개발 계획에 조선 산업을 최우선 산업으로 우선 지정을 하고 두 번째로 이를 경제개발 1차 5년 계획에 최우선 산업으로 포함시키고 세 번째로는 해사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적으로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실천 가능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하고 또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도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지. 나같이 젊은 에이드 기술자 하나 데려다고 해보라고 하면 말이 되냐 말이죠. 막 그냥 젊은 혈기에 그냥
아주 굉장히 강한 톤으로 그 당시에 최고회장한테 그런 편지 쓸 사람 아무도 없어서 전부 겁이 나서 얼굴 떴는데 나는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 편지 그랬더니 그 편지 받고 박정희 회장이 뭐라고 그러는가 신동식 말이 다 맞다. 그러니까 조선공사 했지 말고 경제기획원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경제기획원 장관 고문으로 임명할 테니까 1차 오일행 개발 계획을 만드는데 회사 부분을 맡아서 1차 오일행 계획 수립하는 데 참여하라. 그래서 난데없이 내가 조선기획처와 경제기획원 장관 청탁 고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1차 오일행 계획 만드는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게 그 당시에 정부 조직입니다. 대통령이 있고 우리나라 이 가계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안전보장위가 있고 경제과학심의라고 대통령이 경제과학 관련 정책을 최종 결재하기 전에 저기서 심의를 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그런 비서실이 있고 내가 해서 이거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 직속으로 회사행정특별시민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같은 그런 조직입니다. 그걸 직속으로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해상행정특별시민회는 그 당시 여기 상공을 비롯해서 9개 부처의 장관이 위원이 되고 부총리가 위원이 돼서 10사람의 위원이 됐어요. 위원으로 하고 새파랗게 나이가 젊은 내가 해상행정특별시민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처럼 젊은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 가진 조선생이 정치를 하는 군인들, 힘을 가진 군인들, 또 공무사회 여기에서 뭘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도 알고 대통령도 알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기구가 저 포럼 출발한 저 4개입니다. 비서실의 경제수석을 대통령이 나를 시켰고 경제과학심의회의 의장을 나를 시켰습니다. 경제과학심의회 위원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 신현학 씨, 송인상 씨는 당시 자기들한테 장관을 지나시는 우리나라 최고 원로 경제 전문가들, 행정 전문가들인데 그 다음에 회사행정들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구 4개 가운데 3개의 장을 조선생이 나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군사정비 때문에 청와대에 권력이 몰려있는데 그 권력 기구에 3개 조직의 장을 내가 맡았으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이 셌나. 근데 그때는 내가 힘이 세지 벌써 이 바보처럼 일을 많이 했지. 그래서 회사행정에서 뭘 했는가 하면 조선소 하나 들려면 10개 부처에 허가를 받아야 돼. 10개 부처. 이거 허가받는데 10년 걸려. 그러나 회사행정에서 모든 걸 갖다가 원스톱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그런 화활을 법률적으로 우리가 정해져가지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개발독재라고 합니다. 개발독재.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신문사 잡지나 또 어떤 학교에서는 개발독재자의 하수인이 누구냐 대표 하수인 신동식이라고 되는 겁니다. 난 그런 하수인 나도 역으로 생각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해서 국가 발전에 임하지 수 있다면 그런 하수인은 얼마든지 할까. 2번 태어나도.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탄자기도 없고. 그래서
군인들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사람한테 이 조선산업이라는 회사 사람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내가 세계 조선공업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변천해 나갈 거다 말이지. 나라대로 그냥 전 세계 앞으로의 현재 문제점, 비전 이런 걸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갈 거다. 그러면 이렇게 변천하는 세계 경제와 조선산업 가운데서 우리 한국의 조선산업은 어떤 좌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되겠냐 하는 요새 자동차의 나비게이션 같은 그냥 커다란 목표를 정해서 이게 말이 철학이라고 왜 우리가 조선산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정부를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방향이고.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하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초대형 조선소를 한국에서 지어야 된다. 날 보고 미친놈이라고 좀 미친놈이. 그래서 초대형 조선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지면 이런 경제가 와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조선을 하는 사람조차도 김영식이가 잘난 척한다고 믿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대조선, 대우조선, 삼성조선 소위 메가슈퍼에 탄생하는 기초가 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두 페이지만 얘기할수록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말 실천 가능한 조선산업 발전 마스터 플랜이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드니까 대통령이 나르고 이거 국회의원한테도 설명하고 기업인들한테 설명하고 은행가도 설명하고 다 설명했더니 단 한 사람도 이거 하면 된다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신동씨가 미쳤잖아요. 도대체 한국은행에 지금 돈이 얼마 있는데 여기 들어간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신동씨 지금 청와대 그냥 나갔다는 나라만 난 머리학 중상이다 형편없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날고 외국 대사들하고 외국 상공인들 경민들 보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투자도 하고 기술정보도 되고 아이고 했더니 외국인들이 더 겉에서 귀에 들어가서는 아주 나이브하고 차이니시한 임파서블 판타지 막역한 흉부 임파서블 차이니시 판타지. 그러니 4년 초반에 국내 정치 기업한 사람들 전부지 안 된다고 그러지 외국 사람들 안 된다고 그러지 나 혼자 빨리 불러봤자 서열이 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그대로 얘기했어요. 4년 초반에 아무도 이거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고 어찌하오니까 그랬더니 딱 그런 걸 보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때 내가 오기가 났어. 아니 내가 이게 어쨌든 전쟁 나서 안 죽었는데 내가 남은 목숨 매 맞아 죽더라도 내가 그래서 별 얘기를 다 했어. 각하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을 짓고 이렇게 하면 몇 년 안 나가서 독일, 영국, 일본을 다 그렇지 세계 제일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나를 한참 쳐다보니 한번 해볼래? 그래서 한마디 하더니 한번 해보지.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오늘날 조선산업이 이렇게 꿈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지만 대통령께서 그때 내가 한국이 영국 독일을 물리치고 세계 제일이 되면은 내가 황당한 얘기를 정말 속으로 믿지 않으셨을 거야. 그러나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오늘 현실이 됐지만 신동식이 한 게 아닙니다.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불가능이라고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조선 입국에 대한 강한 의지가 남달랐고 아까도 했지만 하나 개인으로 조선 산업을 제대로 계획하고 제대로 합니다. 근데 제대로 계획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덮어놓고 아무리 촌을 짓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걸 보면은 아주 세밀한 데까지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전부 노출시켜가지고 이 문제는 이럴 수 있을 때는 이런 해결 방법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 만들었던 게 당시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을 그래서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요구들을 거쳐서 국내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역경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이걸 그린 지 30년도 안 돼서 정말 꿈처럼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의 조선 선진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세계 제1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의 조선 산업은 이러한 철강 산업이나 기계 산업이나 조선 관련 산업이나 이런 산업이 발전된 툴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종합기계 조립 산업으로 발전하는 토양이 있었어요. 이 우리나라는 이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거꾸로 어떤 것은 주기사이다. 조선 산업을 해서 이것이 따라오게 하자. 그래서 포항제철도 생긴 거고 두산중공업도 생긴 거고 그때 두산중공업이 한국기계라고 그랬지. 한국이 생긴 거고 지금 조선 기자재 협동조합이라는 게 한 400개, 500개 되는 관련 업체인데 그게 하나도 없었죠. 그 업체들이 그 가운데서 상당 업체들은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도 없었어. 그러나 조선 산업을 하기 때문에 조선 산업이 기관처럼 끌고 가는 동안에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정말 명실공히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조선부가 되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의 요인은 누가 뭐래도 장수가 필요 없어. 누가 뭐래도 첫 번째 이유를 든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조선 입국을 향한 강력한 의지,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런 의지가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부를 얘기할 때 현대 정경 씨가 했다, 이명철 씨가 했다, 김정희가 했다, 남궁현 씨가 했다.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조선업 하는 거 아니잖아. 민간인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열거한 이분들 가운데 이거 조선산업 맡아서 하시오 할 때 전부 다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회유, 협박, 특혜 이런 걸 약속받아서 마지 못해서 영어로 말해 미라클들이 시작한 것이 오늘날 조선산업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으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요새는 정부 주도하에 이런 일하면 안 되지만 그 당시는 정부 주도하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체계적이고 또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조선산업 마스터 플랜이 수립됐고 뿐만 아니라 요새 아주 가장 효율적인 그런 지원을 갖다 할 수 있는 체제가 아까도 말했죠. 대통령 직속의 회사위원회에서 모든 걸 권한해가지고 디테일한 데까지 이렇게 간섭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때는 요새는 규제가 많아서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회사위원회에서 규제는 그냥 말 한마디로 하면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 개발 독재라고 키운 거지만 그게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차질 없이 집행하다니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쌀대밥 하나씩 가지고 생존해 나갔던 우리 조선 기수님들입니다. 강한 의지하고 헌신 그리고 희생정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쌀몇 가지고 먹으면서 우리나라 조선사회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정말 무모하니만큼 저돌적인 기업인들, 정유영 씨나 이런 분들, 경영학적으로나 무슨 경제학적으로나 설명이 안 되는 무모한 결단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운이 좋아서 그러한 무모한 결단이 그 시기에도 통해가지고, 그래서 남궁현 씨, 정주영 씨, 이명철 회장님 이런 분들의 그런 무모하니만큼 저돌적인 재벌 기업인들이 우리나라 조선사회에 참여했다. 그 다음에 조선산업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고자 저렇게 되고자 하는 국익적인 판단에서 근거한 관련인들이 정말 단합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세계 조선 경기의 호환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러한 6가지가 요인이 돼서, 그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요인의 90%를 차지하는 건 박정희 대통령의 조선 입국에 대한 강한 의지. 오늘 내가 이 타이틀을 조선 입국하고 과학 입국에 대한 의지하고 국가 발전이라는 타이틀인데, 사실 요새 박정희라는 이름을 잘못 버리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냥 박정희 대통령의 조선 입국, 산업 입국, 과학 입국에 대한 의지와 국가 발전이라는 타이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러워서 박정희라는 이름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당시에 선거의 요인이 정말 통치권자가 외국적인 국가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정부나 학교나 교육이나 국민이 화합되고 창의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마인드가 되니까 계획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이런 걸 제박기처럼 돌려가면서 하니까 시너지가 생겼고,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유로멘탈 트랜스포메이션 생겼고, 이거는 어떤 조선국의 하나만 생긴 게 아니라 이러한 그 분위기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발달이 걸리면 소시오 에코노미고 테크니코 폴리틱한 모든 사회 전반에 대해서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미쳐서 오늘날의 사회 발전이 터집니다. 그때 우리가 완전 다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우리나라가 정말 명실공히 수주량, 건조량, 수주 잔량, 그 물량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설계 기술면이나 여러 면에서 정말 세계 제1의 조선국가로 평가받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자랍다고 표창을 하고 정부에서 상중보조를 했고요. 내가 산업훈장을 받았고, 로이드 리스트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로이드 리스트에서 70몇 년도에 2000년도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싶게 된다고 저는 사인 소리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 국제회사 기구에서도 라이프타임 어치먼트라고 아주 명예스러운 상을 나한테 주문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상을 받고 느낀 게, 내가 박정희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한국에 오지 않았을 거고 지금까지 아주 외국에 떠돌아다니고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훈장하고 뭐 이런 걸 다 들고 그날 비가 왔어. 내가 국민묘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대통령께서 다 원하셨던 거지만 2003년은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또 유경수도 돌아가시고 묘지 가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생전에 그리도 원하시는 조선 입국의 꿈을 이루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기회해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강한 조선국가가 됐습니다. 해가지고 혼자서 마음속으로 신고를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남자로서 박정희라는 사람하고 약속한 걸 제가 해냈더니 나나름대로 그 약속을 이행해라 그런 걸 했어요. 정말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수많은 역경을 뚫고 오늘날 세계 제일 성장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우리들만의 그 독특한 기술력, 생산력, 경쟁력은 우리들의 정말 엄청난 자산입니다.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야 돼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세계 최고의 생산력을 가진 그것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인데 거기에 지금 주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방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정말 그간 한국 경제를 지탱하면서 국가 발전에 정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혁신하고 발전시키는데 그뿐만 아니고 고용과 수출에 정말 크게 기여한 넘버원 효자 산업이었습니다. 정말 1960년경 황무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불과 30년 만에 세계 제1위로 끌어올리며 국가 발전에 기여한 조선군에 관련한 모든 분들 정말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위해서는 아까도 이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율선거이니 친환경, 제로 카본 선거 등등 요새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선거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 그걸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데 한국이 정말 이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이 세계 제1의 조선국가의 이상을 물량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분야,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선산업인데 이제 요새는 조선산업 하나만 가지고 국가 발전이나 뭐를 얘기할 수 없어요. 앞으로의 국가 발전의 정책 기조는 나는 2D라고 합니다. 하나는 디지털이제이션, 디지털화가 될 때 모든 게 다 디지털화. 우리가 살던 시대 아날로그 문제 없어졌어. 디지털이제이션. 그 다음에 디카보니제이션. 이산화탄소 없애야 돼. 이산화탄소가 지구보다 더 많아져 지구가 온난화되어가지고 1.5도만 생기면 인류가 멸종돼요.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관여하는 그 단체에서도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조직 기술을 개발해서 DNB에서 AIP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한국에도 이제 벌써 우리가 됐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빨리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우리가 아주 창의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서 모든 연구개발 분야에 기술 혁신을 이루어져서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파스트 포로와 입장에서 퍼스트 무바가 되는 그러한 그 동기를 우리 자신한테 부여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여태까지
모든 게 기술의 수가 턴키를 해서 하다가 컴퓨터 녹다운, film 녹다운, TOT, 트랜스포머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하다가 우리가 뭐 설계도 하고 뭐 매니팩처도 하고 아웃페이션을 아셈블리해서 남이 하는 거 우리가 따라가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파스포로의 세계에서 최고의 파스포로 자동차건 반도체건 뭐 조선이건 우리가 파스포로. 그러나 이 네오카인지하고 국제경쟁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돼. 글로벌 컴피티션에서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하고 이노베이션, 사스테이너블한 사이언티픽 테크놀로지컬 케이퍼빌리티를 우리가 가져야 돼.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아까 말했던 소셜 테크닉, 소셜 에코노믹한 모든 분야에 담아서 이래야지 우리가 벌써 물어가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 따라하는 데서 탈피해야 돼. 여기 앉은 모든 분들 우리 KR이 아약스의 다른 뭐 DMB나 무슨 다른데 우리가 거기하고 비슷하게 따라왔다. 앞으로 선도하셔야 돼. 그런 의욕을 가지세요. 못할 거 없어. 내가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더 훌륭하고 더 지식이 많고 더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은데 왜 못해?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특히 조선해운 분야에서 포스트 무버가 되는 날이 난 여러분들 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내가 느끼면서 1960년대 후반에 내가 한국에 가서 제일 아쉬웠던 게 뭔가 하면 사람. 어떤 사람이나 외국에서 뭐 박사학위도 갖고 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그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정말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과학인재들이 한국에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와도 일할 데가 없으면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다가 과학실험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군인들이 무슨 얘기냐 말이야. 과학실험소 만들려면 사람들 데려다 사람들 연구해서 어느 세월에 그 결과가 경제활동에 반영이 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면 장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시간 없구나. 이거 돈도 많이 들고 가면 그래서 항상 반대에 부딪혔어. 그런데 운이 좋아서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한미 역사상 한미 관계가 가장 돈독할 때가 그때야. 왜? 한국이 아주 모범적으로 미국의 자본을 도입해가지고 경제 발전이 되면서 또 월남전장에 우리가 파병을 해요. 그래서 존슨 개인적으로도 가장 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거고 한국이 아주 모범 국가로 이끌기 때문에 한국의 국빈 방문을 오기 전에 이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방문을 기원해서 서프라이즈 기프트, 깜짝 선물을 하는 거죠. 뭔가 하나 골라서 하면 뭐든지 좋으니까. 그래서 보통 그 방문한 한 달 전쯤 공동 커뮤니티하고 무슨 행사하는 거 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텔레비전 앞에서 이런 건 너무 쉬운데 한 3주일 전에 그런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청와대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군출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존슨 대통령이 모처럼 방문하니까 여의도 광장에다가 존슨 텍사스 사람이니까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모니먼트처럼 떳떳한 타워에서 존슨 타워를 보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이게 존슨한테 과학기술연구소 하나 존슨 메모리얼 사이언스 인스티튜트 같은 거 하나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걸 얘기했더니 아까 전 국민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당장 좀 아이디어를 내놔요. 그래서 결국 깜짝 선물이 아니고 대통령을 모시고는 회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대통령이 왜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래서 내가 과학기술연구소에 있으면 좋겠는데 다들 반대해서 제가 그렇다. 대통령이 한참 생각하니 과학기술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키스트가 생긴 겁니다.
참 통치권자의 그런 그래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일 가운데 사람들이 동고속도로 넣는 게 최고다. 나는 서로 과학기술연수 같은 거는 정말 국가 백년 대계를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거는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면 건물만 만들었다고 뭐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다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엔지니어링하고 사이언스랑 한국 사람 가운데 그래도 실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한국이 앞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육에서 국가적으로 좀 같이 협력해나가.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신 기술 혁신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사무실에 걸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미쳤느냐 그래서 왜 이래? 요새 때가 없고 세월이 언제든지 있다고 저 사무실에 걸어놓고 있는데 이제 미친놈 내가 좋아서 걸어놓고 있는데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 있는 재미과학자들 가운데서 한 100여 명을 오하이오에 있는 마트를 모아가지고 저기 대통령 앞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니까 와서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고 저는 내가 대통령의 과학기술 특보로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 메시지고 그래서 오하이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오하이오에 모였던 재미과학자 이 가운데서 반 정도 되는 분이 미국을 해서 키스의 소리 창립 멤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조선왕을 있는 김은철 박사라고 아시는 김은철 박사 아시는 분 있죠? 네. 우리 성과연수 어디서 기어연구원에서 여기 미국 김은철 박사도 그래서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이라고 국가발전이라고 경제발전이라고 같이 해서 일하자는 여기 이제 온 인문들 가운데서 무슨 중요한 것 제일 제자님이 한상준 박사라고 키스 소장도 한양대학 총장하시고 이태계 박사라고 노벨상 후보로 여러분들 같은 이탈리아의 이태계 박사 한명 박사를 또 박사 김학의 박사라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콜롬비아에 대한 옹골리아 학장 박사 전조학 학장 박사 그리고 이런 나 제일 끝에 김은철 박사 그래서 이때 내 카운터파트로 돼서 일한 분이 존슨 대통령의 사이언스 도와줍니다. 닥터 호닉이라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총장을 하시다가 존슨 대통령의 사이언스 도와줍니다. 그분이 키스 만드는데 아주 내 카운터파트가 돼가지고 아주 협조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 가서 김동조 대사라고 당시 주민에서 현대중공업의 정몽준 회장 장인되는 그래서 저 필리핀하고 그래서 본 박사한테 공장을 가져주는 그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키스가 이제 이런 사람들과 설 때도 건물을 짓잖아.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께서 그 현장에 나가보십니다. 대통령께서 그 가운데 있는 게나고 저쪽에 당시 초대 키스 소장하는 최영석 박사. 키스가 이제 왕공이 됐어요. 왕공이 돼서 그 준공식 때 돌아오는 이게 제가 이제 김한길 교수님 초대 과학제장으로 하는 김기현 박사, 부담이나 대통령 이경수 의사, 최영석 박사 이 압축에 있는 분들이 남한테로 다 돌아가셨어. 내가 이게 직인이고 내가 오래 살았구나 하는. 그래서
정말 이 키스가 해서 이것을 시작으로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은화된 그런 전문 연구소들이 약 80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덕 연구단지에 꽉 차 있고, 그래서 이들 연구소에서 개발한 많은 기술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기반이 되어 있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 지적 가운데 과학기술연구소의 설비야말로 정말 그분의 가장 큰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거쳤지만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나라를 우리 모두가 함께 자주 군면 협동해가지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번영하는 자유와 질서가 있는 풍요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옛날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지금 원조를 주는 나라로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복 불가능하고 믿었던 참담한 가난하고 역경을 우리는 꿈, 불굴의 의지, 도전 정신, 요새 저런 단어도 다 없지요. 다 도망가고 그냥 쓰지도 않아.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강한 지도력하고 전문적 지식, 구체적인 계획, 의료를 가지고 성공을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디즈니월드에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거기에 모토가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chieve. 꿈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 quitter never wins, winner never quits.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며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 제일들이 만족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더 큰 목표, 더 큰 르네상스를 우리가 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의 과거의 시련하고 영광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 꿈, 그리고 강한 긍정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더 큰 도전을 이겨내서 더 밝은 우리들의 미래를 메우기 위한, 우리들끼리의 다짐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언제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50년대, 60년대 폐허에서 불굴의 의지로 개척 정신으로 고난과 맞서서 당당하게 이겨냈고,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고 조선산업을 세계 제일로 만들어낸 우리 선구자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굳은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고 극복한다면 안 될 일이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루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